안녕하세요. 쇼터디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민법 계약 그 테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50일 남았으니까 이제는 문제 풀이고 문제에서 또 계속 쓰는 해야 될 시기죠. 그래서 부담 없이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목차 보고 핵심 이론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계약 해제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뭐 단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계약 해제는 항상 중요하니까. 서설에서 의의를 적을 때, 그죠? 원상회복 의무가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특유한 것이죠. 그래서 의의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 해제된 후에 쌍방 당사자가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법적 성질 뭐가 있죠? 법적 성질은 통설과 판례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원상회복의 주체. 원상회복 주체는 주체. 첫째 뭐여야 될까요? 주체 요건은 계약 당사자여야 되겠죠? 당사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그래서 첫째가 계약의 당사자일 것. 둘째, 합의에 의한 면제 가능하다. 그렇죠? 그 원상회복 의무는 당사자 합의로 의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뭐 감면 또는 변경 가능하죠.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볼 때 첫째가 당연히 이익의 전부 반환이 원칙이겠죠.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는 선악불문하고요.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전일 경우 당연히 법정 이자를 가산하겠죠. 또 필요비, 유익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제외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 운용이익이나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뭡니까? 사용이익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의 방법. 원칙은 당연히 원칙은 원물 반환의 원칙이죠. 예. 네,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물 조건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해제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 가능하다. 가령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이행 불능 당시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특별 규정으로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약술하시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는데 병은 제3자가 되겠죠. 위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여부와 제3자를 위한 계약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일단 문제 제기 핵심을 잡아볼까요? 문제 제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제3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이론을 쭉 써야겠죠.
서설. 서설 보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란 뭐 계약 당사자가 아닌 3자로 하여금 제3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다시 일단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뭐 여기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낙약자로 볼 수 있겠죠.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병존적 채무인수, 그렇죠? 병존적 채무인수, 또 뭘까요? 변제를 위한 공탁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서설에서 삼면관계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삼면관계. 낙약자는 뭐냐? 제3자를 위한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삼면관계. 기본적으로 낙약자. 그죠?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요구한 자, 요약자, 뭐 채권자겠죠? 낙약자는 채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를 말하는 급부를 받는 자, 수익자. 제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면관계는 핵심 이제 보상관계죠. 이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죠. 이게 계약 구성을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죠. 채권자와 제3자의 내부적 관계에 그친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뭐 불존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익관계. 수익관계라는 것은 낙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말하고요. 수익자 같은 경우는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급부 청구를 가지죠. 이게 그 급부 청구권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그 계약, 즉 보상관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면, 무효 취소가 되면 그 성립과 효력 등도 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되면 급부 청구권도 발생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을 봤을 때 첫째가 뭡니까?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 이제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성립돼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한 특별한 그 성립 유효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해야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빼먹을 이렇게 쓰다 보면 생각이 잘 안 나는 이겁니다. 제3자의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 네, 요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 그죠?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통설 같은 경우는 제3자는 그 요약자와 낙약자의 수익 약정 계약 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까지 제3자가 현존하면 된다. 수익 의사 표시를 할 때까지만 제3자가 현존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효과. 첫째, 제3자의 지위를 보여. 제3자는 우선 제3자의 지위를부터 볼까요? 당연히 급부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네.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불문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연히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재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죠? 상속, 양도 가능합니다. 또 나아가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지위에 있어서 권리가 확정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특약이나 거래의 관행과 목적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후 그런 경우에는 요약자,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리고 거래 관행에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의 권리가 귀속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일단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유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권리 확정 시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이때는 그 제3자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유보하거나 제3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 변경 소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지위에 있어서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배 청구권 인정이 될까요? 이때는 낙약자가 귀책사유에 의해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제3자는 당연히 낙약자에 대해 손배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관계에 있어서 제3자 지위, 제3자의 지위, 보상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 행사 못합니다. 의사표시 하자 여부도 그 기준이 제3자가 아니라 요약자와 낙약자가 되겠죠. 왜냐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 뭐 제108조, 뭐 110조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 청사는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익자가 낙약자로부터 이행을 받은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관계의 청산이 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자가 낙약자로부터 이행을 받은 이후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라면 이행을 받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약자의 지위를 볼까요? 요약자의 지위. 당연히 요약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낙약자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죠.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낙약자에게 야, 너 제3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3자의 그 수익 의사표시와는 여부와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정이 되고요. 변제 취소권 또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시 낙약자에 대하여 그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하거나 낙약자로 하여금 너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문제가 있고요.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대가관계의 결여에 있어서 계약 성립 및 제3자의 권리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가관계가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한 경우 요약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가관계의 결여는 계약의 성립이나 제3자 권리 취득에 영향을 아무런 미치지 않아요. 그죠? 제3자의 권리 취득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대가관계가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한 경우 요약자는 제3자에게 741조 부당이득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네, 채권자가 요약자에게 제3자에 대해서 야, 너 급부를 수령한 경우 이건 부당이득이야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낙약자는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그 이행 의무가 생기죠.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제3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낙약자의 의무죠. 그다음에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즉 낙약자, 요약자와의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무효나 취소, 채무 불이행 등의 항변 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즉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권으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그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무효 취소, 채무 불이행 등의 항변 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항변 사유를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권으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제3자에 대한 채권권. 네. 낙약자는 급부 수령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 이게 항유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을 보면요. 보겠습니다. 사안은 여기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 그 계약관계의 청사는 그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계약관계가 청산이 되면요.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병에게 토지거래와 관련해 토지지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주에 그 매매대금 지급인데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이때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이미 지급했죠.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해도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 등에 기한 원상 회복 또는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 요약자인 갑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받아야겠죠. 반환을 받고 병에게는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가? 없다. 객관식은 그냥 X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례로 풀다 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그 문제에 대한 적용까지 제 3명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고 제3자를 계약을 위한 계약의 3명 관계, 요건,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 효과 등등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합의해제. 합의해제가 나온 문제 같은데요. 갑은 2015년 3월 25일에 을로부터 을 소유의 엑스토지와 그 지당 Y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을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 2015년 4월 25일 중도금 4억 원, 2015년 5월 25일 잔금 5억 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완납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병에게는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엑스토지에 관해서는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되기를 격려했다. 한편 Y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서 갑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상에 소유자 명의를 병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갑을 사이에 매매와 관련해서 을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을은 갑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을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안만 보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문제를 문제 소지는 지금 여기서 해제와 제3자 보호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548조 1항 단서가 민법 제 548조 제 단서가 합의 해제에도 유추 적용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병이 Y 건물에 대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병이 지금 제3자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갑 같은 경우는 을로부터 을소 엑스토지와 지상 Y 건물을 매수했고 잔금 5억 원 지급을 했는데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 인도받고 병에게 각 부동산을 매도해서 Y 토지에 관해서는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을 격려해 주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Y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었어. 갑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병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갑을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을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해 분쟁이 생겼고 합의하지 하기로 합의하였어. 그래서 그러면 합의 해제의 효력이 당사자 간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효력 구분해야겠죠?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물권 변동이 된 거예요. 그죠?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기 때문에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당연히 소유권에 의한 권 자체는 당연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다.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 손해배상 유무? 그리고 합의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이 정도 적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3자에 대한 효력이겠죠. 제3자에 대한 효력. 548조 1항 단서는 합의 해제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쓰면 좀 부족하죠. 그래서 548조 1항 제 단서가 합의 해제에도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제3자라 함은 그 뭡니까?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어떤 권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에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완전한 권리, 건물에 관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 규정하는 제3자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했다. 그것만으로는 건물에 관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권리 취득은 인정이 되지 않죠. 따라서 문제 해결. 이거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 해제도 548조 제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합의 해제도 유추 적용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목차만 쭉 보겠습니다. 약관이란 것은 약관 규제에 관해서 설명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의, 통제, 그죠? 그다음에 약관의 통제는 규제가 필요하고 약관의 통제 방식은 일반적, 개별적 통제가 있다. 개별적 통제는 다음에 7조부터 14조까지 면책조항 금지,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통제, 계약 해제에 관한 통제, 그다음에 채무 이행에 관련된 통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통제, 의사표시, 의제에 의한 통제, 대리인 책임 가중에 대한 통제, 제소 관련된 통제, 무효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조항의 한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당연히 그 양가로 3번 무효인 약관 조항 같은 경우는 민법상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냐?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계약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유효합니다.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반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당연히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겠죠. 어쨌든 의의를 다시 보시면 약관이란 거는 약관이란 그죠?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그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 일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어떤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약관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죠. 장차 업종 그 관련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미리 계약에 포함시키는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형적 계약 내용 대신 제약 조건, 정형적 계약 내용 대신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관의 통제. 그래서 규제 필요하다. 예. 규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업자에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죠? 필요성. 당연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 구현하다.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특이한 법적 규제 필요하겠죠. 그럼 통제 방식, 예. 일반적 통제와 개별적 통제가 있습니다. 일반적 통제라는 것은 당의 약관이 그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의 고객은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로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일반적 통제. 핵심은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당연히 무효다. 개별적 통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그리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예측 불가한 조항이죠.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경우가 공정을 잃은 경우다. 다시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 거래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제 개별적 통제가 있다. 그래서 약관법 제7조 면책 조항 금지.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면책 조항을 금지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이거 이제 조문 그대로 따오면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네, 무효죠.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무효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제한하거나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 요건을 가중한 조항. 무효고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통제. 이건 뭐냐면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그럼 무효야. 부당하게 고객에 대해서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 무효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제. 이것도 당연히 무효죠. 법률에 따라 그냥 상식적으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경우 그 행사 제한하는 조항 무효겠죠. 또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해제권을 부여해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우려가 있는 조항 무효.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을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 사업자가 좀 더 쉽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 무효다. 네 번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는 조항 무효. 다섯 번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한다 무효. 또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 발생을 하는 목적으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청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무효입니다.
다음에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통제.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통제. 채무의 이행 관련된 채무. 조항 그대로 따오면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무효입니다.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통제. 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무효죠.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한다? 당연히 무효.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그래도 무효고.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다? 누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무효입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통제. 이것도 계약 내용 그대로 따오면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을 경우 고객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조항.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엄격히 제한을 둔다. 고객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무효.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죠. 등등. 예. 약관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 통제의 한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그죠? 기타 특별한 사정인 약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한번 이 목차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조금씩만 살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통제 7조부터 7까지 14조까지 목차 정도 적고요. 민법상 그 일부 무효범위 적용이 안 되고요. 약관 통제가 한계가 있다. 이 정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 아니면 해지 중에 항상 이제 해제가 더 중요하긴 한데 계약 해지 같은 경우도 뭐 단문으로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의 같은 경우 그냥 원인, 법정 해지, 약정 해지. 그다음에 해지권 행사 방법, 해지 효과, 장래용, 청산 의무, 손해배상 청구. 행사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해지권, 불가 분석 등등.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계속적 해지란 계속적 그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발생 원인은 두 가지. 법정 해지권, 개별 규정에 의한 발생, 뭐 사용대차나 임대차, 위임 등 계속적 계약에 관해 개별적 해지권 규정하고 있죠. 해지권, 개별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의한 발생이 됐죠.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제권 같은 경우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정하고 있죠. 이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계약 해지에도 유추적으로 될 수 있을까?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고요. 약정 해지권, 당사자가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해지권을 갖기로 약정할 수 있고요. 행사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요. 불가분성, 해지권의 불가분성. 해지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한다. 그래서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할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하게 되죠. 해지의 효과. 핵심은 장래효다.
소급표가 없다. 장래에 대해서 효로 있기 때문에 미이행 채무는 해제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행 되어야 되고, 기이행 급부는 수령자가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청산 의무. 계약 해지됐어. 그럼 그때부터 효로 잃게 됐죠. 그때부터. 가령 이제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잃게 되겠죠.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청산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 해지되면 그때부터 계약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경우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거를 청산 의무라고 한다. 청산 의무를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가 계약 해지로 인해서 뭐 손해, 그죠? 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목차, 법정 해지, 약정 해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 해지권의 불가결성, 장래 청산 손해배상 청구, 해지권의 효과. 예, 오늘도 민법은 이 정도 보고요. 매일 한 5문제 정도씩 핵심 테마 위주로 각 과목별로 지금 행정사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기출문제, 또 예상문제 등등은 쇼터디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쇼터디는 그 익스플로러나 이쪽보다는 구글 뭐 크롬 있죠? 크롬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사용이 좀 불편하시고 사실상 제한이 되니까 구글 크롬에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